안녕하세요. 경매 쫄투 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둘이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집값이 좀 빠지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급? 투자자들. 공급량도 많긴 많은데, 공급량이 그닥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파리 대책 이후에 너무 주춤한다, 사람들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네. 대책들이. 그러면서 문제시 되는 게 최고의 문제는 그거죠. 프리미엄을 바라고 네. 피를 붙여서 전매하고자 투자했던 아파트 투자자들이 모두 이제 위험에 처하는 거죠. 왜? 파리 대책 나오면서 피를 주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수요자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없는 게 아니라 투기를 투자자. 성공시켜 줄 만한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투기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투기죠, 어쨌든, 그죠? 그렇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분양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분양권에 무언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잔금에 대한 압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중도금 네네. 대출 받고 네. 최종적으로 입주 날짜 돼서 잔금을 쳐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는 피 받고 빠지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케이스가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잔금 마련을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P가 하나 둘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위축이 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너도 나도 나도 지금 마이너스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계속 끌어안고 가도 되는 건가? 고민되고, 무언가 피를 주고 살려던 사람들이 마이너스 P가 딱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아예 주머니를 닫아버리잖아요. 네. 좀 더 내려가겠지 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P가 나오니.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원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손실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P를 치더라도 어느 정도 잔금 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잔금 치고 임대를 돌리던, 아니면 뭐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임대를 돌린다면 뭐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세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원주가 교통망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네. 현재도 계속적으로 교통망은 추가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의 투기꾼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땅값 자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원주가. 토지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정화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네네. 땅값이 오르면은 왜 안정화가 될까요? 당연히 땅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그냥 사서 땅값 오른 비싼 땅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 개발 행위를 하든 건축을 하든 해서 그쪽에서 임대를 놓든 본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집을 짓든 뭔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인구 유입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땅에 일반 상가나 주택을 지어서 인구 유입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여파들은 토지값을 자꾸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아파트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왜? 아파트에도 우리가 뭐 공동건축물이긴 하지만, 집합건축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토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토지 가격도 올라가겠구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약간 두서없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정한 게 있죠. 네네. 오늘은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시 돈이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다 돈이 되는 물건을 바라고 이제 낙찰을 받지만 그게 독이 되는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돈이 되고 어떤 경우에 독이 되는지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경매 물건 낙찰 시 돈이 되는 물건과 독이 되는 물건, 네.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도 한번 세워보는 걸로. 일단은 경매 물건이 나온다면 부동산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물론 유채동산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전제로 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는 걸로. 부동산 투자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자, 부동산에 그럼 투자를 한다. 네. 법원 경매로 나온 부동산 물건에 투자를 하는데 어떤 게 독이 되고 돈이 되는가.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부동산이라면 주거용과 상업용, 공장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건물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죠? 토지. 토지가 먼저 네. 필요하다. 그럼 토지가 어느 적정 요건에 충족이 되면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을 지어서 A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경매가 나왔을 때는 토지와 건물 모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토지만 나올 수도 있고 건물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나왔을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나왔을 때 어떤 때는 독이 되고 어떤 때는 돈이 될까? 이걸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저희가. 자, 그럼 카리님이 생각해 봤을 때 토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가 나왔을 때 돈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전혀 하자고. 문제가 없을 네, 때. 권리 분석상 문제도 없고. 물건 분석상 네, 문제도 네, 없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권리 분석에 치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권리상의 하자 없으면 이 물건 받아도 인수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죠? 하지만 지금 카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건물과 토지가 경매가 나와서 낙찰받아서 돈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해당 토지는 평당 얼마인지,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인데 그게 주거용이라면 얼마인지, 혹은 상가주택이라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연식에 비례했을 때 가격에 대한 감가는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토대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이 조사한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면 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치가 1억이라고 판단했고 내가 입찰을 8천만 원에 해서 낙찰이 되었을 때는 2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게 맞죠. 이거는 뭘 전제로 해요? 내가 조사한 내용이 100% 완벽하다고 전제했을 때. 그렇게 되면 돈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돈이 될 줄 알고 투자는 했지만 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미납한 경우. 물건을 잘 받은 것 같은데 미납하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한다. 네. 그죠? 미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잃는 게 뭐가 있죠? 보증금을 잃죠. 그렇죠. 입찰보증금, 최저 입찰가의 10%,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고 혹시 재매각 사건이라면 최저 입찰가의 20%니까 네. 20%를 잃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돈을 잃는 사유가 뭔가 따져보면 물건에 대한 독이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물건의 하자만 들을게요. 대출에 대한 하자 안 들고. 네. 잔금 마련을 못해서 대출 하자가 생겨서 이거 빼놓고 물건에 대한 하자. 제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낙찰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억짜리 물건을 8천에 샀으니까요. 근데 토지가 6천이고요. 건물이 4천이래요. 네. 그럼 건물에 대한 가치를 4천을 평가하고 토지를 6천을 평가하니까 1억이란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2천의 수익이 났죠? 네. 그런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지 알고 있었는데 토지만 거래 시에는 얼마라고요? 6천. 6천만 원이에요. 제가 낙찰 받고 나니까 관공서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해당 건축물은 위법 사항이 좀 많네요. 이거를 좀 원상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네. 그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좀 부과할 테니까 과태료도 좀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제가 위법이 된 겁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랍니다.
뭐가 위배된 겁니까? 제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요? 땅이 50평인데 네. 땅이 50평인데 건물이 40평짜리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 땅에 비례해서 큰 건물이 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굉장히 좋으니까 건물이 크면 클수록 임대료는 비싸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건폐율이 40%래요. 그러면 건폐율이라 하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50평에 40%면 얼마죠? 20평. 20평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얘는 몇 평을 지었어요? 40평. 40평. 얘 건폐율을 오버했구나. 아, 네네. 그럼 건폐율 오버한 것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20평을 잘라서 부셔버리면 되는데 건물이 통이니까 그렇지. 지금 반만 부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되니까. 케이스죠. 그러면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세상에 그런 건물이 어디 있냐. 다 법에 맞게 지어지는 거고 법에서 그럼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야 그런 일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옛날 거, 맞아요. 예전에는 시골 마을들은 그냥 지었어요. 네. 건폐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남의 땅에다가도 그쵸, 집 짓고 잘 살아요. 네네. 그러한 케이스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되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1억짜리를 8천에 샀는데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건물을 부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위법 건축물이니까요. 네. 그럼 위법 건축물을 부시고 나면 저는 토지의 가격 얼마에 팔 수 있죠? 토지만? 건물을 부셨으니까. 토지 6천. 그럼 전 손해가 얼마예요? 4천. 4천. 맞습니까? 2천이잖아요. 8천에 샀으니까. 아, 8천에 샀구나. 그죠? 네네. 2천인데 모든 사람들이 2천의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건물을 부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네. 비용은 만만치 않다.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독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물건 낙찰 받을 때 그냥 무작정 크고 좋으니까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유아틱한 발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죄송하긴 하지만 네. 경매 하시는 분들 중에 한 70% 이상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이 방송 하는 겁니다. 자기는 달콤한 사과인지 알고 먹었는데 독사가 한 거지. 참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네. 면밀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더 최악은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건물 철거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네. 해서 새롭게 신축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신축하기에 부적합한 뭐 도로 조건이나 그런 게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물을 기존 토지에 있던 건물을 위법이니까 부셨고 네. 그거에 대한 손해는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하고. 제가 감수했고 신축으로 거기에 맞게 건폐율에 맞게 2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공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당자가 선생님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 폭이 2m입니다. 예전에는 2m로도 허가가 났지만 이제는 4m가 안 되면 건축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발행위가 안 되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또 토지의 값이 6천은 맹지가 아니었던 값이지만 맹지라면 2천이나 3천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이건 완벽한 독이네. 독에 걸려드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케이스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요. 그리고 경매에서는 보면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일반 건축물이 조금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건물과 토지가 일괄매각인 경우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푸짐한 경매로 나왔을 네. 때. 푸짐한 경매로 나왔을 때는 건물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건물은 제외시키고 네, 토지만 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위험한 거는 뭐죠?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이 여부. 성립이 네. 되면 안 되냐.
사람들이 이제 그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가 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죠? 네. 소유주가 같았다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주가 뒤바뀌는 경우, 네. 이때는 법정인 상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시잖아요. 네. 그럼 법정인 상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법정인 상권이 성립이 되는 케이스라면 입찰을 안 한다. 법정인 상권이 성립이 돼요. 네. 근데 토지만 경매가 나왔대요. 네. 건물은 법정인 상권 성립 여지가 굉장히 커요. 네. 거의 확정적이에요. 네. 그러면 토지를 입찰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건물을 못 먹어서? 건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네. 존치를 계속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몇 년? 30년. 최장 30년간. 네. 견고한 건물일 경우에. 그럼 30년간 건물주에게 나는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지료. 지료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 지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 그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 견고하고 거기서 수익이 좋다면 지료를 내면서 30년간 버틸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30년이란 멘트 하나 때문에 법정인 상권 성립이 되면 난 입찰을 안 하고 싶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법정인 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성립이 안 되면 철거하라고 하면 되죠. 성립이 안 되면 단순하게 철거하라고 하면 되니까 나 입찰한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토지만 경매가 나왔다면 법정인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 네. 그래서 법정인 상권 성립이 되면 독이고 성립이 안 되면 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법정 상권이 성립이 되면 30년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니까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토지주에겐. 그렇지만 법정 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했어요. 네. 그 건축물이 존재했는데 법정 상권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법정 상권이 성립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네. 하지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 상권이 성립이 되지만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이 이외에 이 토지와 함께 쓰고 있는 토지가 있었고 그 이외에 건축물들이 더 존재했어요. 공장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네. 공장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있는데 땅이 두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1번 필지에는 원래 공장이 있었고 네. 원래 공장이 잘 되다 보니까 2번 필지를 매입을 해서 A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건축물을 더 지었어요. 네. 근데 더 지을 당시에 건물을 하나만 더 짓는 게 아니라 두 동을 더 지어서 건폐율을 꽉 채웠어요. 네. 100평이라면 건폐율이 예를 들어 60%다. 그럼 몇 평을 지었다고요? 60평을 꽉 지었어요. 근데 이 경매 나온 토지를 딱 잃는 순간 토지 소유주가 바뀌죠? 네. 그러면 만약에 2번 토지를 내가 매입을 했다. 2번 토지를 매입을 했죠, 제가. 매입을 했으면 뭐가 흔들릴 수 있냐면 이 공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왜? 여기에 새로 지은 건물들은 모두 위반 건축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 내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이 법정 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치더라도 건물 전체가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법집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건물 하나가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네. 이 비슷한 이야기를 그때 우리 특강에서 하지 않았나요? 예, 한번 했죠. 그쵸. 그래서 요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이 땅을 A는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잃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A는 사업만 잘하지 이 경매나 건축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상 또 놓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땐 굉장히 돈이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럼 이거의 논리는 뭐냐면 법정 사건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난 케이스예요. 네. 떠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 기초심화반 강의할 때도 얘기하죠. 권리분석 타임에 제가 꼭 얘기하잖아요. 권리분석은 중요치 않다. 네. 완전 배제시켜서 그냥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료 사이트에 다 나와 있고 맞아요. 많이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뭐 강의 많죠. 네. 그런 거 들어보면 권리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권리 분석 외에 문제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충분히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 독이 되는 경우. 건물은 제외됐잖아요. 네. 그래서 법정인 사건이 성립이 된대요. 그래서 치료받고 있으면 돼요. 네. 혹은 법정인 사건 성립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건물을 내가 매입해 오면 돼요. 그쵸? 네. 자, 매입한 사례 얘기해 볼게요. 토지가 경매 나와서 토지만 경매로 샀고 건물 소유자와 협의 후에 법정인 사건이 성립이 되지만 협의 후에 건물을 제가 다시 매입을 합니다. 적정가를 주고. 그래서 건물을 잘 운용을 해서 임대를 주려고 봤더니 건물이 위법이래요. 그런 문제는 왜 되냐? 이 내부의 적이 되게 무서운데 여기에 현존하던 사람들이 팔고 나갔든 나의 명도 대상자가 돼서 명도를 당해서 나갔든 그런 사람들이 꼭 민원을 제기하죠. 그러게. 맞아요. 그러면 저게 위법인지 진작에 알면 매입을 안 하지 않나요? 당연히 매입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위법인지를 모르고 매입을 하는 사례가 생긴다. 여기에 음식점을 두려고 보니까 음식점이 기존 임차인이 있는데 기존 임차인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화조가 안 맞아서 용량이 딸린 상태로 위법 영업을 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물에 맞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다. 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내가 낙찰받았을 땐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또 민원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불법 증축한 건물들을 부셔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건물을 그냥 싸다고 덜컥 안 나오는 것은 치유가 가능한 위반 상태들은 치유를 하면 되겠지만 네.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건물을 다시 부셔야 되는 케이스. 네. 그러면 기껏 협상 잘해서 돈 주고 건물 사놓고 또 다시 부신다. 이것도 또 독이 되는 케이스죠. 그렇죠. 앞에 설명한 거와 다를 바는 없지만 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케이스들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독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려는 케이스는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예요. 그러면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도 지금 토지 위에 건물 있던 이 케이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1번, 2번을 딱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3번은 대략 무슨 얘기 할지 감이 잡히죠. 네네. 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만 경매가 나왔대요. 네. 경매가 나왔는데 이때 돈이 되는 케이스는 언젠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건물만 경매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네. 바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법정사건 성립하고 법정인 사건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성립을 네. 하고 법정인 사건이 성립이 돼서 네. 법정인 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 물건을 들어가면 그건 안 그냥 돼. 독인지 다 네,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거는 배제시키고 기본적인 거니까. 법정인 사건이 성립이 돼서 나는 치료를 낼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치료가 10만 원이 나왔대요. 네. 근데 내가 받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50만 원이래요. 아,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자, 대출. 융자 받은 네네. 이자가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50에서 30을 빼니까 20의 수익이 남죠. 이러한 경우는 돈이 되니까 건물을 매입해도 되겠구나. 단 건물이 싸다면. 싸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당연하죠. 토지 없는 건물을 정가를 주고 들어간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고 네네. 경매 입찰가보다도 경매로 통상 우리가 토지와 같이 넘어오는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보다도 더 싸게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다면 돈이 되는 케이스. 자, 독이 되는 케이스는 뭐다?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네. 어떨 때? 건폐 초과했을 건필 때. 초과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네네. 철거 대상이 되겠죠. 철거 그렇다거나 압박을 받을 수도 간혹 있고. 또 뭐 철거 명령이 떨어져 있는 건물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케이스도 되게 많죠. 네. 이러한 건물이 위반 사항들이 되게 다발성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우리가 부동산 경매 해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할 때 토지와 건물이 다 나오든 토지만 나오든 건물이 나오든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있다. 뭘 생각을 해야 된다? 독이 되는지 돈이 되는지. 이 케이스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요즘 권리 분석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네. 권리 분석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진짜 거의 없어요. 왜? 권리 분석에 대한 강의도 많고요. 판례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 진짜 물어봐도 다 알려줘요. 네. 변호사들이 답변 다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따져봐야지. 권리 분석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맞아요. 돈이 안 되는 물건 잡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독이 되는지 돈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되게 중요하다. 네. 제가 이번 기초심화반에는 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번외로 다루고 있죠. 그쵸. 그래서 기초심화반은 우리가 이제 정말 기초, 네.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첨가한 게 뭐냐면, 독이 되냐, 돈이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번외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다들 뭐 유익한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긴 좋아하시죠, 네, 다들.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는 있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케이스. 근데 근데 반복해서 진짜 듣다 내용이 보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그렇다고 어렵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자꾸 반복? 네. 최고적인 반복이에요. 맞아. 반복과 관심이 플러스 되면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지식으로 확립이 된다. 네. 이런 케이스를 한번 저희가 오늘 좀 짧지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뭐 행사 하나 하고 있죠. 방송 중간에 말씀하셨던 기초반, 저희가 이론 강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하고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뭐 6주 과정 코스인데 이거 교육비 할인 혜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죠. 미쳤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정가 주고 하셨던 분들도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자 저희가 자주 개강을 못 해드려서 할 때 제대로 서비스 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할인 혜택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거나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도 전화 주세요. 네네. 한 번 더 듣게 해드리나? 비싼 네. 돈 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 싸다. 그러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재수강 무료로 가능하시니까요. 네.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무료 특강 행사를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5월 달에도 지난 12일 날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는 6월에도 진행을 할 텐데 아직까지 날짜는 확정은 아니에요. 조만간 확정 공지를 아마 한번 해드릴 텐데 지금 유력한 날짜는 2일 날로 2일 날. 네, 6월 2일자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건 일단은 예정이고요. 네. 네. 주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차후에 정확한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때 이제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할 거예요. 네. 토요일이고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스케줄 조절하셔가지고 네 저희 만나러 오시는 시간을 좀 비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뭐 날짜가 확정이 되면 주제는 네. 지금까지 뭐 제가 실망시켜드린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은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나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알찬 내용 준비해서 좀 많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날짜가 지정되면 네. 뭐 주제와 6월 2일로 관계없이 할까요? 주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주제 외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셔서 들어보면 되게 알찬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경매 물건 낙찰 시 돈이 되는 물건과 독이 되는 물건 네. 가리는 방법 생각 꼭 해봐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자주 할까요? 만나서 방송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